여러분, 혹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19세기 철학자서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무척 비관적인 인생관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오늘은 그 어두운 철학 얘기보다는 쇼펜하우어의 웃지 못할 일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중년의 우리들도 고개 끄덕이며 공감할 만한, 때로는 피식 웃음 짓게 되는 그의 인생 에피소드들을 들어보시죠. 어렵고 딱딱한 철학 강의가 아니라 친구한테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해주듯 편하게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심술궂은 철학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성격이 꽤 괴팍하고 툭하면 투덜대는 투덜이 영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덜거림 속에서도 의외로 웃픈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1. 분노 조절 실패 노부인과의 계단 소동.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한 노부인을 계단 아래로 밀쳐버린 사건이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쇼펜하우어가 하숙집에 살 때였는데 아래층에 사는 노부인이 너무 시끄럽게 굴자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밀쳐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큰 소송이 벌어졌고 법원은 쇼펜하우어에게 그 노부인이 살아있는 동안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학자라면 조금 참을 법도 한데 우리 쇼펜하우어 성질 한번 급했죠. 결국 잘못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20년 넘게 돈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더 웃픈 건 이 다음입니다. 그렇게 돈을 받으며 버티던 그 노부인이 20여 년 뒤 세상을 떠났을 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일기장에 라틴어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오빗 에이너스, ABIT 오너스. 이걸 직역하면 늙은 여자가 죽으니 짐이 사라졌다쯤 되는데요. 쉽게 말해 할멈이 죽고 나니 내 짐도 없어졌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무섭도록 직설적인데 왠지 웃기지 않나요? 평생 돈 물어준 한을 이런 식의 블랙 유머로 풀어낸 겁니다. 인생 교훈도 얻을 수 있죠.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라도 화를 참지 못하면 이렇게 오래 고생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결국 뼈있는 농담 한마디 남는다는 걸요. 우리도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실수 하나가 오랜 짐이 될 수 있으니 쇼펜하우어 할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분노 조절 잘해야겠습니다. 2.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친어머니에게 들은 듣기 싫은 소리. 다음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와 그의 친어머니 요한나 사이의 일화예요. 쇼펜하우어의 엄마 역시 문학살롱을 열 정도로 교양 있는 분이었는데 아들과는 영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철학자 이전의 아들로서는 꽝이었다고나 할까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엄마가 편지로 장문의 잔소리를 보낼 정도였어요. 요한나가 보낸 실제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속이 뻥 뚫립니다. 너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똑똑한 건 알겠는데 그 잘난 지성 때문에 내 장점들이 하나도 빛을 못 보는구나. 넌 모든 사람을 비판하면서 너 자신만 비판 안 하지?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다 널 떠나는 거야. 아무도 자기 험담하기 좋아하는 잘난 척쟁이 꼴은 못 봐주는 법이거든. 누가 너 같은 하잘것없는 꼬마에게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니?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엄마의 울분이 느껴지시죠? 내 잘난 맛에 남들 험만 잡으니 같이 못 살겠다는 아주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결국 이 모자지간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결정적 사건도 하나 전해지는데 어떤 날 큰 말다툼 끝에 엄마가 쇼펜하우어를 계단 밑으로 확 밀쳐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앞서 노부인을 밀친 그 양반이 자기도 엄마한테 밀침을 당한 겁니다. 피는 못 속인 걸까요? 그러자 쇼펜하우어도 지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훗날 사람들은 당신을 내 덕분에 기억할 거야. 라고요. 즉, 두고 봐. 내가 유명해지면 당신도 내 엄마로서 이름이나 좀 남겠지 하는 말이죠. 그만큼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었어요. 결국 이 사건 이후 쇼펜하우어는 집을 뛰쳐나와 평생 어머니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24년을 더 살았지만 둘은 화해하지 못했죠.
이 일화에서 느껴지는 삶의 교훈이 있다면 가족과의 불화가 남는 상처는 크다는 것일 거예요. 쇼펜하우어처럼 고집부리고 자존심 세우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영영 등지게 될 수도 있죠. 중년에 접어든 우리 중엔 부모님과 갈등을 겪은 분들도 또 다 큰 자식과 티격태격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쇼펜하우어 모자의 극단적인 예를 보면 대화와 이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가족과 못 지내면 외롭고 씁쓸한 법이니까요. 3. 괴짜 철학자의 소음 극혐론. 쇼펜하우어는 워낙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시끄러운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습니다. 사실 아까 노부인 밀친 것도 시끄럽게 군 탓이었죠. 그는 나중에 아예 소음에 대하여 한 노이즈라는 에세이까지 써서 소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열변을 토합니다. 거기서 이런 재미있는 주장을 해요. 누구든 소음을 얼마나 견디냐에 따라 지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요. 쉽게 말해 귀가 예민해서 시끄러운 거 못 참으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이, 이거야말로 자기 합리화 아니냐 싶지만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좀 해. 머리 아파. 죽겠네. 하는 똑똑한 직장 상사나 가족 한 분쯤 떠오르지 않나요? 쇼펜하우어 입장에선 본인은 천재니까 시끄러운 세상이 늘 괴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문 꽝꽝 닫고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야만적 범죄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채찍질 소리 같은 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농담까지 했다고 해요. 남들이 보면 과민하다 할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시끄러운 세상이 문제지 예민한 내가 문제냐 하는 식이었던 거죠. 이쯤 되면 쇼펜하우어의 별난 생활 습관도 상상이 갑니다. 그는 항상 혹시나 누가 시끄럽게 방해할까봐 최대한 혼자만의 환경을 만들었어요. 문단속 철저하고 바깥 소음 차단하고 하다못해 자기가 피우던 파이프 담배까지 자물쇠로 잠가 둘 정도로 별나게 굴었죠. 심지어는 잘 때 베개 밑에 장전된 권총을 두고 잤다고 하는데 이는 도둑 대비라지만 괜히 누가 시끄럽게 굴면 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정도로 늘 경계하고 신경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느끼는 건 우리 중년들도 하나 둘 예민해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을 땐 무던하던 분들도 나이 들수록 작은 소음이나 환경 변화에 민감해지는 경우 많죠. 쇼펜하우어 아저씨는 워낙 타고나길 예민한 데다 혼자 지내다 보니 더 심해졌지만 우리도 때론 내 예전 같지 않네. 왜 이렇게 꽂히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쇼펜하우어도 나랑 비슷했군 하고 웃어넘겨 보는 것도 방법일 듯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소음에 민감한 분이 있다면 아주 영특하신가 보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요. 4. 자존심 대결에 참패 헤겔과의 경쟁. 쇼펜하우어는 같은 시대 철학자였던 게오르크 헤겔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헛소리 궤변이나 늘어놓는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남긴 말이 얼마나 독한지 볼까요? 헤겔은 윗선에서 만들어낸 가짜 위인에 불과하다. 머리는 둔하고 글은 형편없으며 무식한 주제에 역겨운 말장난으로 가득 찬 허풍쟁이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쓸 수 없는 미친 헛소리를 주절주절 써놨는데 권력자들이 밀어주니 바보들이 그걸 위대한 철학이라 떠받들어주고 있지. 그 결과 한 세대 전체의 지성이 헤겔이라는 인간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쇼펜하우어가 얼마나 헤겔을 꼴도 보기 싫어했는지 느껴지죠. 참고로 헤겔은 그 당시 유럽 철학계의 슈퍼스타였어요. 엄청난 제자들과 추종자가 있었고요. 그걸 쇼펜하우어는 인정 못한 겁니다. 이 둘의 악연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820년대에 쇼펜하우어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일부러 자기 강의 시간을 헤겔 강의와 같은 시간에 편성한 거예요. 일부러 맞불러 온 거죠. 학생들이여, 헤겔 수업 들을래? 내 수업 들을래? 대놓고 승부를 본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아무도 쇼펜하우어의 강의에 안 왔다고 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던 청중마저도 점점 빠져나가 결국 텅 빈 교실에서 혼자 말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죠. 반면 옆 강의실 헤겔은 만원사례였겠죠.
얼마나 창피하고 속이 상했을까요? 결국 쇼펜하우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얼마 못 가 강단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책 군데군데에 해겔을 향한 독서를 잔뜩 써넣으며 복수했어요. 내 강에 안 들은 놈들 두고 봐라. 내가 너희 우상 해겔을 이렇게 깎아내릴 거다. 하는 심정이었겠죠. 이 사건은 참 인간적인 실패담이라서 중년층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훈이라면 지나친 경쟁심과 자존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자기 실력만 믿고 덤볐다가 망신을 당했잖아요. 이 나이쯤 되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억울해도 현실을 인정할 건 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괜히 자존심 대결하다가는 쇼펜하우어처럼 오히려 내가 손해보기도 하죠. 그리고 혹여 자신의 진가가 당장 안 알아준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쇼펜하우어는 그때 참패로 인해 더 비뚤어지고 말았지만 조금 여유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은 내 가치가 몰라주지만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고 훌훌 털고 다음 기회를 놓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다음 이야기에 이어서 해볼게요. 5. 외로운 늑대와 강아지들. 이제 쇼펜하우어의 사생활로 가볼까요? 앞서 본 대로 그는 인간관계도 삐걱, 사회생활도 삐걱. 참 고독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친구나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혼자가 편하다 주의였어요. 그런 그가 말년에 마음을 준 존재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강아지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푸드를 무척 좋아해서 평생 여러 마리의 푸드를 키웠어요. 독특한 건 강아지 이름을 전부 똑같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름이길래 그랬을까요? 바로 아트마에트몬이었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참된 자, 영혼 이런 뜻인데 인도 철학을 좋아한 쇼펜하우어가 붙인 이름이었죠. 한 마리가 죽으면 다음 강아지를 데려와 똑같이 아트마라고 부르고 또 다음도 아트마 이런 식으로 여러 대에 걸쳐 같은 이름의 강아지를 키웠답니다. 나중엔 좀 헷갈렸는지 별명으로 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푸들 사랑 하나만큼은 대단했어요. 심지어 이런 우픈 전설도 내려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집에서 강아지들에게 인간처럼 말도 걸고 훈육을 했는데 강아지가 말썽을 피우면 이 멍멍이가 넌 개가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답게 행동해. 하고 꾸중했다는 거예요. 개한테 개처럼 굴지 말라니 참 엉뚱하죠. 강아지가 실례를 저지르면 자네 말이야. 이러면서 혼냈다고 하니 강아지를 거의 아들 취급한 겁니다. 또 누가 쇼펜하우어를 향해 당신 개 같아요 라고 욕해도 전혀 화를 안 냈다고 해요. 당시 개 소리는 굉장한 모욕인데 그는 그래. 난 개 좋아하는데? 이랬다는 거죠. 오히려 개를 인간보다 높게 쳐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인간은 믿을 놈 없다만 동물은 순수하다면서 동물애호 사상도 펼쳤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강아지들이 속 편했던 거죠.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며 쇼펜하우어 부인이라고 놀렸다는 일화도 있는데 혼자 강아지 끼고 사는 모습이 마치 늙은 부인 같다고 놀린 듯해요. 정말 사람이 아닌 개랑만 친구하며 지낸 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아지 사랑은 유언장에서도 드러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마지막까지 곁에 있던 푸들 아트마를 위해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개에게 직접 준 건 아니고 개를 돌봐줄 사람에게 주도록 했겠지요. 어찌 보면 참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짠한 대목입니다. 그래도 말년에는 저렇게라도 정붙이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중년의 우리들도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회의가 들고 마음 둘 곳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려동물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쇼펜하우어도 결국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준 건 강아지들 뿐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동물의 교감으로 치유한 거죠. 이 사람 참 별나네 싶다가도 외롭게 늙어가는 모습엔 약간의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중년이 넘어가면 슬슬 혼자 되는 시간도 늘어나는데 그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일 겁니다. 쇼펜하우어처럼 극단적으로 차라리 개가 좋다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요. 6.
인생사는 모르는 것 뒤늦게 찾아온 명성, 이렇게 투덜대며 혼자 지내던 쇼펜하우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년에는 뜻밖의 인기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엔 알아주는 이 거의 없고 심지어 본인도 세상에 인정받는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아까 해겔에게 완패하고 은둔했을 때부터 이미 체념 모드였거든요. 그 뒤로도 오랫동안 그의 책은 안 팔리고 철학계에서 왕따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역시 나는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하며 툴툴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모르는 거죠. 그가 60세가 넘어서 발표한 에세이 모음집 벼룩과 보유 1851가 예상 밖으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보다는 삶의 지혜나 재미있는 짤막한 논평들이 담긴 책이었는데 이것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특히 젊은 지식인들이 이 양반 생각보다 재밌네 하면서 추종자로 나섰어요. 몇몇 열성적인 젊은 팬들이 신문에 쇼펜하우어 최고 책평을 써 올려주기도 했고요. 그 덕에 쇼펜하우어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년에 접어든 1850년대 중반 쇼펜하우어는 자신도 놀랄 만큼 유명인이 됩니다. 철학계 정통파들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일반 교양인들 사이에서 독설 철학자의 통찰과 풍자가 통했다고나 할까요?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매일같이 혼자 식사하던 그는 어느새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저 하얀 머리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쇼펜하우어래 하며 일부러 식당까지 찾아와 몰래 구경하고 어떤 이는 다가와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죠. 선물 바구니를 보내는 팬도 생겼습니다. 평생 은둔자처럼 지내던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을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다고 여겼어요. 내가 밥 먹는 걸 구경하러 오다니 참 한심한 세상이군 하면서도 내심 기분은 나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요청도 빗발치니 처음엔 마지못해 허락해줬다가 나중엔 그걸 내 첫 번째 예배당이라고 농담하며 즐겼대요. 즉 누가 자기 초상화를 사서 특별히 전시용 방까지 꾸몄다는 소식을 듣고는 허허 내 신전이 하나 생겼군 하고 웃은 거죠. 이렇게 말년에야 찾아온 늦은 전성기, 과연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는 겉으론 인기인이 됐지만 속으론 여전히 외롭다고 토로했습니다. 워낙 오랜 세월 독불장군으로 지냈고 그동안 친구들이며 지인들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거든요. 막상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드니 귀찮기도 하고 진짜 마음 터놓을 사람은 없고 딱 우리 중년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나요? 사회적으로는 안정되고 어느 위치에 올랐지만 문득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서도 나는 아직도 혼자다라고 한탄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제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은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예민하던 그도 나이가 드니 건강 걱정도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잠 잘 자는 걸 장수 비결로 여겼죠. 성깔도 좀 누그러져서 예전만큼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책을 사랑해주는 독자들에게 은근히 고마워했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하면서요. 세상에 투덜거리던 노 철학자도 막상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싫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메시지는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실패를 맛봤어도 인생 후반전에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중년을 넘긴 우리도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인정받지 못한 노력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말아야겠어요. 쇼펜하우어처럼 다 틀렸어 포기해버렸던 사람도 60 넘어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명예나 성공이 반드시 마음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얻느냐겠지요. 쇼펜하우어도 뒤늦게야 그걸 깨닫고 조용히 책 읽고 산책하는 일상을 즐기며 여생을 보냈답니다. 7.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인생 교훈. 고슴도치 딜레마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짧은 우화 하나를 소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이건 그의 실제 삶의 일화라기보다는 인간관계를 통찰한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중년층에게 특히 울림을 줄 만한 내용이라 꼭 넣고 싶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쇼펜하우어가 한 비유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바짝 달라붙었는데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바람에 금세 떨어져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우니까 다시 모이고 또 가까이 가면 찔리고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한 끝에 서로 적당히 떨어져 있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아프니까 딱 적당한 거리를 찾은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여 모이지만 지내다 보면 서로의 찌르는 결점들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예의와 격식이라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 선을 넘으면 거리를 두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너무 가까이 붙어서 뜨겁게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떨어져 쓸쓸히 지내지도 않는 그런 중간 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 우화가 재미있는 건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들과 거리를 크게 두고 혼자 지내긴 했지만 또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으니 강아지들과 정을 나누고 책을 통해 오래된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듯 지냈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게 평생 숙제입니다. 가까이 지내자니 서로 상처 주고 떨어지자니 외롭고 그래서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계속 우리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